이 사람들이 규제가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미리 사기 때문에 원래 지금 사실 요만큼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음 달 또 내년에 오를 거까지 땡겨온 거죠. 그 수요를 땡긴 거예요. 공급 부족이라는 게 크게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지가 않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공급 부족이 크게 와닿을 것이다. 다주택자는 집을 사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고요. 본인이 무주택자라 그러면은 세계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상황을 볼 때 지금 집을 사시는 게 조금 더 안 사는 것보다는 좀 더 나으실 거다. 대표님께서 이제 627, 97, 10, 15 대책, 정부 대책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는지는 현재 수도권 부동산 시장 집값 상황, 사람들의 심리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대책은 당연히 다 분석하셨을 거고요. 제가 화면에 이제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 아파트 매매가 주간 상승률 비교. 예, 이제 KB 국민은행 이제 시세표를 조금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한 걸 쭉 이제 정리한 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몇 개 산과 골짜기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초에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토호제를 일부 지역에서 해제하는 거 그걸 이제 빌미를 해가지고 한 3월까지 약간 이제 작은 산을 이루었다가 그다음에 토호제가 이제 확대를 했었죠. 그때 강남 3구하고 용산구까지 토호제가 확대되면서 조금 이제 주춤하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그다음에 집값이 또 이제 한참 오르기로 했어요. 한참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6.27 조치를 했고요. 6.27 조치를 힘내어서 조금 이제 집값이 안정되나 했더니만 한 2달 있다가 다시 이제 집값이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이제 9월 달에는 그냥 거의 급등 수준, 그다음에 10월까지도 계속 급등 수준을 갖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렇게 규제의 약발이 보통 한 2달 정도 가는 걸 갖다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런 규제가 조금 시장에 잘 안 먹히고 있는데 근데 모든 지역이 사실 다 오르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 표에서 이제 빨간색은 서울이고 파란색은 이제 전국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은 크게 지금 보합 수준에 있지 이게 상승이다가 할 수는 없고 서울이 급등 수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 지역에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제가 이제 먹혔을 때 이게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규제가 먹혔을 때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리고 규제가 잘 안 먹힌다. 뭐 그 기간이 2개월 내로 짧았다고 해주셨는데 왜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원래 규제는 잘 안 먹히는 건가요? 규제의 본질이 기본적으로 집을 사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집값을 사지 못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요를 잠깐 잡아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사람들이 적응해가지고 다시 수요를 창출하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요. 옛날에 이제 참여정부 때부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니까 이제 가장 근래에서는 문재인 정권 때 20몇 번의 이제 규제책이 나왔잖아요. 나오고 또 안 되니까 그다음에 또 나오고 안 되니까 계속 이제 센 거로 점점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그 수요 억제책의 한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집값이 오르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몇 가지 이유가 이제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가장 근본적인 게 집이 부족하다. 그건 좀 나중에 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집이 부족해가지고 내년 이후에 집값이 크게 오를 것이다. 이제 이런 사람들의 그 믿음이 시장에서 이제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더 급하게 내세운 게 뭐냐면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분명히 규제가 들어올 것이다. 사실은 그 사람들 시장의 예측대로 이제 규제가 들어왔잖아요. 규제가 분명히 들어올 것이다. 규제가 들어오니까 규제가 들어오기 전에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지. 규제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사람 빨리 투자를 해야지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발빠르게 움직였던 사람들은 진짜 집을 사가지고 규제가 들어오기 전에 집을 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빠르지 못하게 이것저것 재다가 보면은 이제 10월 20일부터는 서울 지역과 그다음에 경기도 12개 지역에 토호제가 실시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도 좀 기다려보고 좀 시장 상황 보고 이러다가는 이제 사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규제가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미리 사기 때문에 원래 지금 사실 요만큼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음 달 또 내년에 오를 거까지 땡겨온 거죠. 그 수요를 땡긴 거예요. 지금 당장 안 사도 될 사람이 지금 못 사면 이거 몇 년 동안 사기가 어려울 것 같아. 토호제 들어가면 나 못 사. 그러는 거니까 이게 뭐 토호제가 1, 2년 안에 해제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거 토호제 들어오면 나는 절대 서울에 이제 집을 못 사. 그러니까 이번에 못 사면 마지막이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수요가 너도나도 해서 생각보다 많이 오른 게 그러니까 규제의 아이러니죠. 집값을 오지 않게 이제 규제를 만들었는데 그거 규제가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리 사는
그래서 진짜로 집값이 오르는. 사람들의 심리를 좀 안정시키려고 정책을 냈는데 사람들이 더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사기해서 보니까 10월 15일인가 그때도 신고가치이면서 오르는 아파트들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안 사면 못 살 것 같으니까. 네, 10월 15일 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토제는 이제 10월 20일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9일까지 19일이 이제 그 일요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일요일까지도 일부 이제 부동산 중개소는 문을 열고 이제 거래를 한 거죠. 계약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토제를 피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토제되면 집을 사기가 굉장히 불편하니까 그 전에 막 와서 거래를 하고 이제 그런 신고가가 막 나오고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또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그러면 이제 15 부동산 대책, 그 강력 규제가 들어온 거죠. 서울과 경기에.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했다면 집값 잡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제? 안정되는 건가요? 이것도 이제 몇 달간이 갈 것인지, 이제 2달 갈 건지, 이제 3달 갈 건지가 이제 문제인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보시면은, 아까 앞표에서 보신 것 같이 토제가 아까 3월 달에 이렇게 뭐 확대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확대되는데 그 후에도 계속 집값은 또 올랐고 더 올랐거든요. 네, 올랐죠. 그러면 이제 토제가 실시된 지역, 예를 들어서 그 확대된 지역, 그러니까 강남상구와 용산구 같은 경우는 집값이 그러면 내렸냐, 다른 데는 토지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에 풍선 효과 때문에 오르고 그 강남상구와 용산구는 내렸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고 올해 누적으로 보면 우리 그러니까 작년 연말 대비 올해 10월 중순까지 누적으로 보게 되면은 제일 많이 오른 데가 KB 국민은행 시세 기준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송파구고요. 두 번째가 강남구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10위 안에 이제 8위 정도가 이제 서초구가 있고요. 11번째로 많이 오른 데가 이제 용산구. 그래가지고 그 토제가 실시된 지역도 굉장히 오른 거예요. 3월 이후에 계속 묶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토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거지 집을 사지 못하게 또 집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게 토제 되면 이제 집값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집값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는 사람은 줄어들고 파는 사람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토제가 실시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팔 수가 없죠. 조건에 맞지가 않으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전세가 껴있는 매물 못 팝니다. 예,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줄이는 이제 효과도 있지만 파는 사람도 매물도 급속하게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거래가 줄어드는 거지 가격이 떨어지진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지난 몇 달간 강남상구와 용산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이 이제 서울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퍼졌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전에가 구치 부동산 대책이었는데 그때는 주택 공급 대책이 굉장히 많이 펼쳐졌었는데 뭐 130 몇만 호였나요? 이게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구칠 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게 구칠 대책은 뭐냐면 앞으로 공급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지 지금 공급을 드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왜 지금 공급을 왜 안 드립니까? 이제 아파트 기준으로 이제 사람들이 주로 아파트를 선호하고 주로 아파트에는 수요가 많으니까 아파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지금부터 집을 짓기 시작해가지고 제일 빠르게 입주할 때까지가 3년이에요. 36개월의 기간이. 지금 25년 10월 말이니까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준비하고 허가하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일 빨리 하면 이제 2026년 1월일 거 아니에요. 2026년부터 공급하기 시작하면은 2027, 2028, 2029년도 와가지고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8년까지는 공급이 과거에서 공급을 했어야 돼, 착공을 했어야 되는 건데 착공을 못 했기 때문에 2028년까지는 그냥 계속 공급 부족 현상이 벌어질 거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야지 2029년도 이후에 뭐가 이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표를 만들어 왔는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지난 4년간 그래서 이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난 4년간 왜 그걸 지난 4년간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는 이제 착공부터 완공까지 입주까지 이제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 거니까요. 2018년도에 착공했던 물량은 2021년, 요거는 2022년, 2023년, 2021년에 착공된 건 2024년에 입주됐습니다.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바로 과거분이에요. 그래서 과거 4년간 보게 되면은 월 평균 이제 33,000채 정도가 이제 착공이 됐는데요. 2022년도에 착공분부터 확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요게 이제 2025년도 입주분이거든요. 올해 입주분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평균치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가 줄어들었죠. 25%가 줄어들었고요. 내년도는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년부터 굉장히 공급 부족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 괜히 공포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통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통계는 누가 발표했냐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통계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은 내년도에는 50%. 자, 그 다음에 이제 2024년도에는 이제 32%, 그 다음에 2025년도에는 55%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뭐 반토막이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는 이제 작년도에서 2월 됐던 거 약간 공급 과잉이 있었던 거랑 상쇄되면서 공급 부족이라는 게
크게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지가 않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공급 부족이 크게 와닿을 것이다. 그리고 공급 부족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요. 전세 시장에서부터 나타나요. 네.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투자 심리에 따라서 이제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사람들이 이제 안 사고 그래서 약간 투자 심리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임대 시장이라는 거는 투자 심리와 상관없이 100% 실수요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서 1000가구가 필요한데 900가구밖에 공부 못해? 그러면 전세가는 크게 오르는 거고요. 반대로 1000가구가 필요해? 근데 1200가구가 공부돼서 그럼 전세가 크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철저히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제 전세가가 가장 이제 큰 영향을 이제 받을 거로 보여져요. 어떤 일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제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 그 사람들이 그 매물을 내놓으면은 시장에서 공급 부족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하나는 알고 이제 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신 얘기인데 공급 부족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세 시장부터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다주택자가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걸 다 판다고 전세 물건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다주택자들이 이미 전세를 주고 있는데 그걸 판다고 그러면 오히려 전세 물량이 더 줄어드는 거지 전세 물량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매라는 시장으로 보지 말고 전세라는 시장을 보게 되면 가장 본인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수요가 몇 가구인데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공급이 그걸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게 바로 공급 부족의 핵심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통계에서도 그러니까 민간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국토부통에서 발표한 통계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다가 정부도 이제 이걸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97 조치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성급하게 생각하는 거죠. 97 조치의 핵심은 뭐냐면 2029년도 이후에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겠습니다라는 거지 지금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제 보도나 이런 거 보면 97 조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릅니다. 당연히 그건 2029년 이후에 시장을 안정시킨다 그랬지 언제 지금의 시장을 안정시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거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성급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97 조치는 그래도 다른 과거의 대책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동안에는 옛날에는 집값이 오르는 건 이거는 다주택자 또는 어떨 때는 갭투자 또는 어떨 때는 뭐 외국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마녀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는 잘못 하나도 없는데 그냥 이상한 놈들이 와가지고 집값 올린 거라라고 계속 그 사람들한테 핑계를 댔었는데 그게 아니라 공급 부족이 있구나라는 것 갖다가 인식을 하고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97 대책이 만점의 대책은 아니에요. 그 세부적으로 97로 보면 만점의 대책은 아닌데 그런 노력을 하는 첫 단추라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게 22년부터 이제 줄어들기 시작, 23년, 네네. 24, 25년 더 심각한데 네네. 그럼 26년부터는 공급 절벽에 대한 걸 제대로 맞이하겠네요. 해보겠다라는 거죠. 아니 모르죠. 그거는 이제 아직 미래가 지금 현재 2025년이니까 2026년엔 공급이 많이 될지는 그러니까 착공을 많이 할지는 그거는 가봐야 하는 건데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2022년부터 공급이 줄어들었나? 그러니까 소위 이제 과거 정권 윤석열 정부에서 허가를 안 내줘서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허가를 안 내줘서 그런 게 아니라 민간 기업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민간 기업들은요,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야지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선사업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죽으면은 절대 집을 짓지가 않습니다. 근데 시장이 조금 잘 될 것 같아? 그럼 너도나도 막 그냥 건설사, 뭐 시행사 막 이름도 모르는 시행사들이 막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사들이 거기서 공급을 막 하면서 공급이 과잉이 되는 거예요. 경기가 좋으면. 그러다가 경기가 나빠? 그럼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변동폭이 너무나 큰 거예요. 민간한테만 맡겨두면. 그래서 이제 LH공사가 요번에 이 폭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많을 때는 LH공사가 빠지고 이렇게 들어갈 때는 LH공사가 들어가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완화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LH공사의 97 조치의 이제 그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민간 기업이 이제 그 2022년부터 집값이 크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은 당연히 짓질 않죠.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민간 기업이 그럼 저놈들 나쁜 놈들이네. 시절이 호시절일 때는 막 져가지고 수익 냈으면 그거 좀 이렇게 좀 안 될 때도 짓구려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건 또 너무 또 순진한 발상이고요. 건설사들이 짓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월급도 주고 그러니까 짓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죠. 돈이 없는 게 집을 지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PF 대출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이제 집을 짓거든요. 자기 자본은 한 5%밖에 안 들어갑니다. 네. 기본적으로 100% 자기 돈을 갖고 짓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비즈니스가 그렇잖아요.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그 100% 자기 자본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축은행이죠. 저축은행에서 이런데 PF 대출 받아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건데, 어떤 기업이 이제 건설사가 용감하게, 나는 이거 우리 국가의 민족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라도 짓겠어라고 하더라도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더라. 왜?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했다가 미분양 나면은 내 빌려준 돈도 떼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아무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악순환이 괜히 지속되는 거죠. 경기가 안 좋으면.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화와 공급 문제가 조금 따로 띄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집값은 잡았는데 공급은 느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네, 집값이 잡히면 아까 집이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집을 왜 사요?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집을 사는 거예요. 근데 집값이 안 오를 거야?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야? 그 집을 아무도 안 사죠. 그럼 누가 그거 갖다가 짓겠어요? 지으면 미분양이 100% 나는데. 그럼 계속 공부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2022년 이후에 지금 현상인 거죠. 그래서 그게 약간 딜레마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걸 알죠. 정부 분들이 똑똑한 분이 많은데. 근데 이제 그거 갖다가 100% 집값을 잡을 수는, 그거는 시장에 그냥 일부 사람들의 기대지,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물가 상승률만큼 쭉 올라가고 그게 너무 급등해가지고 사회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지, 정부 분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네, 다 아시죠. 그럼 3기 신도시 공급갭이 기존 1기, 2기 신도시 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에 이제 97 대책에서도 이제 3기 신도시 다시 한번 이제 그 역할을 이제 강조가 됐죠. 4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3기 신도시도 안 끝났는데 2기 신도시도 이번에 검단이 이제 막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2기 신도시도 거의 이제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3기 신도시 아직 시작도 안 했고, 뭐 이제 건설 공사는 시작도 안 했고, 그런데 4기 신도시를 얘기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고 그건 말장난에 불과한 거니까 이제 3기 신도시를 좀 더 집중하고 거기다 용적률을 더 넣어가지고 좀 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짓자라는 게 이제 97 조치의 이제 일부 저건데, 3기 신도시도 보면 이제 입지가 좋은 데가 있고 입지가 좀 떨어진 데도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이제 새 아파트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새 아파트가 시장에서 많이 공급되면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이제 새 아파트의 시세성이 조금 희석되니까 1기 신도시보다는 이제 2기 신도시가 조금 타격을 받을 거예요. 네. 1기 신도시 뭐 이미 낡은 아파트잖아요. 낡은, 뭐 지은 지가 30년 된 낡은 아파트고, 2기 신도시는 이제 예를 들어서 검단 같은 경우는 지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검단이 들어왔는데 일부에 이제 뭐 대장지구 이런 데서 거기서 뭐 공급되게 되면 입지가 검단보다는 대장지구가 더 서울에 접근성도 좋고 그러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런데 새 아파트가 들어와서 그럼 좀 이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역마다 그런 좀 차이는 있고요. 뭐 2기 신도시라 하더라도 판교 이런 데는 워낙 탄탄하니까, 수요가 탄탄하니까 그런 데는 뭐 영향을 안 받고, 그래서 전체를 싸잡아가지고 3기 신도시 들어오면은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망합니까? 그건 아니고, 근처에 있는 어디 근처가 있는가, 또 그게 또 새 아파트가 주로 많은 데인가, 또 낡은 아파트가 많은 데인가, 이제 그거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신도시가 자리를 잡으려면 10년 정도 걸려요.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속에 그 도시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데가 있는지, 아니면 이제 아직은 2기 신도시 중에서 일부는 지금 막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 데는 조금 아직은 도시 기능에 이제 정착할 때까지 좀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저 근데 그런 정부의 고강도 대축이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했는데, 네. 이번에 그러면 15 대책까지 펼쳤으니까 이런 네. 거래 절벽 현상은 이번에는 진짜 계속 오래 가겠네요. 그렇죠. 거래가 꽤 줄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중개사 중에서 이제 휴가를 가겠다 뭐 이런 분들도 좀 있겠죠. 네. 그래서 토지에 되면은 보통 이제 옛날에 이제 강남이나 이런 데 보면 한 2주나 3주 정도 그 허가를 받는데 걸리거든요. 과거에서는 더 이제 문재인 정권 때 그때 보면 토지가 아주 심했을 때 그때 보면은 정말 깐깐하게 봐가지고 그보다는 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아무런 준비라는 건 뭐냐면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토제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이래서 노원구청 입장에서 보면 토제될지를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담당 인원도 없고, 토제가 우리는 다른 나라 얘기야. 그는 강남이라 이렇게 부자들 있는데 얘기지. 우리는 토지하고는 생각할 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뻥 하면은 담당 직원도 없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 신청했는데, 거래 신청했는데 이게 뭐 2주, 3주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달일수록 2달일수록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계속 거래가 토지에 그 허가 떨어질 때까지 이제 그 허가증이 있어야지 거래가 되거든요. 매매 계약이 이제 성립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가계약이고 이제 매매 계약이 그게 나와야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없이 이제 연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래가 굉장히 줄어들 거로 보여요.
초기 단계, 특히 초기 단계는. 그러면 이제 거래가 앞으로도 굉장히 줄어들 텐데 이전에도 사실 주택담보대출 금액 제한 네네. 이외에도 더 커졌죠. 소유권 이전 뭐 전세대출 금지 등 강도 높은 규제가 시행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했는데 신고가 비중은 3년 만에 최고였는데 그쵸. 그럼 앞으로도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신고가 치는 거는 계속 있는 건지 아니면 거래량 줄어들면서 이제 신고가도 안 칠 것인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역마다 좀 다르죠. 지역마다 다르는데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어든다고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거래량이 줄어든 건 두 가지 포인트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매수세가 줄어들 때 거래량이 적은 거. 그렇죠. 그런 거는 집값이 떨어져요. 왜냐면 8년 사람들은 계속 있는데 사는 사람이 적어. 그러면 10개의 매물 갖고 내가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 제일 싼 거 해야지. 그거 제일 싼 거 사야지. 그러면 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 더 낮춰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토지 같은 경우는 아까 팔 수 있는 매물이 없다 그랬잖아요. 전세가 이미 끼어있는 매물은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매물 자체가 옛날보다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사는 사람이 나는 토지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오케이, 내 주민등록 옮길 거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런 데는 5명이 살려는 거예요. 옛날에는 10명이 살려다가 지금은 5명이 살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매물이 5개 있다가 지금 2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 2개 갖고 5명이 달라붙는 거죠. 거래량은 줄어들어도 가격이 오르는 게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토지가 확대돼 가지고 강남 3구 전체와 용산구 전체를 갖다가 이제 그 4개 지역이 이제 토지로 묶였는데 그 후에 집값 상승률도 보면은 다른 지역을 압도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최근에 급등한 공사비 문제로 정비사업 지연된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공급 차질이 향후 서울 아파트 시장에 또 어떤 면에서 작용될까요? 지금 현재 재건축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바로 이제 그 공사비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건 공사비가 오르는 건 뭐 정부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오르는 거거든요. 뭐 특정 그런 자재, 뭐 시멘트 업체라든가 그런 데서 폭렬치하는 게 아니라 뭐 인플레이션. 그렇죠. 예. 레미콘 업체에 가서 물어보면은 시멘트 값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시멘트 업가가 너희들 왜 올려서 그러면은 아니 석회석 값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막 이렇게 점점 우리 동네에 뭐 김밥집 라면 값이 오르는 건 똑같은 거죠. 네, 맞아요. 라면 값도 오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네,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물어보면 라면 밀가루 값이 올랐어요. 막 그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제 수익성과 비례하기 때문에 수익성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우리가 일반 분양가는 이만큼인데 우리가 조합원 분양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분양가죠. 일반 분양가 이렇게 했는데 공사비가 옛날에는 이만큼이어가지고 수익을 이거 갖고 내 가지고 이거 갖고 내 분담금을 줄이는 그게 바로 이제 재건축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인데 지금 공사비가 이만큼 올라가니까 여기서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정부에서는 재건축을 활성화해가지고 좀 공급을 좀 해야겠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부족한 지역은 이제 재건축이 가장 핵심적인 공급의 열쇠거든요. 열쇠인데 그게 정부에서는 그래 해 빨리 해 누가 막어 빨리 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재건축 하게 되면 추가 부담금이 옛날에는 한 1, 2억 정도만 내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5, 6억 심해가지고 10억 이상 내가 추가 부담금이 나올 수도 있는데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들이 그 돈 있으면 내가 다른 거 그냥 아들 명의로 아들한테 그냥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더 사주지 내가 무슨 낙을 보겠다고 여기다가 추가 부담을 갖다가 큰 돈을 들여가지고 재건축하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전체 그 소유주의 이제 30%가 넘으면은 그 단지는 재건축이 안 되는 거죠. 70%가 넘어야지 동의율이 70% 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공사비 인상이 앞으로 제일 그 재건축을 가로막는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사실 정부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지금은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과거에는 재건축을 하면 수익이 꽤 됐거든요. 그때는 공사비가 낮았고 또 그다음에 그 용적률 기존 용적률이 낮았어요. 저층 재건축이 많아서 그래서 용적률도 낮고 그다음에 공사비도 싸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재건축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는데 지금은 공사비가 막 오르고 그다음에 기존 용적률도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 이 수익이 많이 남았을 때 그런 규제가 그대로 지금 살아있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나 또는 과도한 기부 체납 이런 거는 조금 사실 보면은 정부가 그런 차원에서 정말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면 그러면은 좀 밸런스를 맞춰야지 나중에 정말 재건축 수익이 막 나 그러면 그때 다시 그랬다가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안 되는데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재건축에도 안전규제 강화로 공사 기간과 비용도 급증하는데 이게 미래 분양가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점점 이제 분양가가 올라가죠. 예, 분양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오른 게 이제 공사비가 우선 이제 공사 원가가 올라가죠. 저 안전 규제를 강화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보면 그래서 펜스를 옛날에 안전 펜스를 옛날에 하나만 쳤다면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5층에 하나씩 친다면 지금은 층마다 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시간도 근무 시간도 정확히 지켜야 된다가 그렇게 되면은 그게 다 비용인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아파트들이 점점 고급화되고 있잖아요. 고급화되어 있으니까 소비자의 눈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점점 공사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강남에 시작된 가격 상승이 강북으로 원래 이제 번졌었는데 이 상승 도미노 현상의 핵심 원인은 뭐였고 똘똘한 한 채 노리는 전략은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강력 투호제도 모든 규제가 된 이런 상황에서도 유효한 건가요? 그 똘똘한 한 채를 그거는 돌이켜보면은 이제 과거에도 그런 현상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똘똘한 한 채로 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게 가격차가 그러니까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가격차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저가주택이 오히려 더 수익이 날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저가주택을 많이 사가지고 이제 소위 갭 메우기 또는 키 맞추기 현상이 이제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이렇게 줄어들다가 다시 좀 벌어들다가 또 이렇게 줄어들다가 그게 계속 역설적으로 반복되는데 그 사이클이 깨진 게 뭐냐면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제 그 사이클이 깨졌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똘똘한 한 채를 갖다가 측정하는 지수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바로 이제 KB국민회에서 얘기하는 5분위 배율이라는 게 있어요. 5분위 배율이라는 건 뭐냐면 고가 아파트의 가격을 저가 아파트의 가격으로 나누는 거예요. 고가 아파트라는 거는 아파트를 일렬로 쫙 세워놨을 때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가고요. 저가는 하위 20%예요. 그러니까 고가 상위 20% 있는 아파트의 가격을 하위 20%의 아파트 가격으로 나누면은요, 문재인 정권 출범할 때가 그게 한 4.7이었어요.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 한 채 팔면은 저가 아파트를 5채는 못 사고 한 4채하고 좀 더 살 수 있는 이제 5채를 채 못 사는 건데, 문재인 정권이 끝날 때는 그 10이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고가한테 하나 팔면은 저가 아파트 10채를 더 살 수 있는. 지금이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지금은 10이에요. 12. 그래가지고 지금은 더 늘어나가지고 고가 아파트 한 채 팔면은 저가 아파트를 12채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가격차가 그만큼 벌어졌다는 거죠. 벌어지고 있고. 저가 아파트는 거의 오르지 않고요. 고가 아파트는 막 하늘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정말 미쳤나? 왜 이렇게 고가 아파트만 이렇게 사나라고 하는데, 그게 구조적인 문제가 왜, 그러면 문재인 정권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그전에도 옛날에도 이게 이렇게 벌어졌다가 줄었다 들었다 그러는데 갑자기 문재인 정권 때부터 그게 작동을 하고 이렇게 계속 벌어지기만 했을까라는 거는 바로 다주택자 압박 정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취득세 중과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가주택이 오르고 저가주택이 싸면은 옛날에 투자자들이 저가주택이 지금 싸네? 그러면 내가 이 고가 하나 살 돈이면 여러 채 저가 사가지고 여러 채에서 수익을 내겠네? 라는 수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싼 것도 사고, 그 다음에 지방에 가서도 사고, 또는 빌라 이런 것도 사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그래? 너 지방에서 너 3채 샀어? 네. 그럼 다주택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고가주택 하나 살 돈으로 저가주택 12채를 살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서울에 있는 거 이제 고가주택 하나 팔아가지고 지방 가면 12채 이상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으면 1주택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세제택을 받을 수가 있지만 12채를 갖고 있게 되면은 양도세도 중과, 그다음에 취득세도 중과.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무려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러니까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이하를 사게 되면 12.4%, 국민주택 규모가 초과되는 대형 아파트를 사게 되면 13.4%를 내요. 네. 취득세를. 지난 10년간 지방에서 집값 상승률이 12.4%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을 사는 순간 10년치 상승분을 다 내야 되는 거니까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양극화가 벌어진 이유가 바로 가장 큰 게 바로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이런 다주택자 압박 정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다주택자분들이. 그렇죠. 다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죠. 정부에서는 누가 사지 말래? 사. 세금을 왕창 뗄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보 아닌다면 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고 시장에 쏠리면서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 시점에서 그 정책이 맞는지, 그러면 이제 그걸 풀게 되면 또 일부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그럼 투자자들한테 군자금 대주는 거 아니냐. 투자자들한테
뭐 세금 혜택 주는 거 아니냐, 특혜 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분이 많은.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죠. 그렇죠. 말씀을 하니까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그런 비난을 갖다 받기 싫어가지고 내가 비싼 밥 먹고 왜 욕을 먹어야 돼? 라고 하는 거니까 나 안 할 거야. 나는 그거 해제 안 할 거야. 라고 그런 거고 그러니까 시장은 점점 왜곡되는 거죠. 자, 금리 인하 미국에서도 이제 곧 있으면 10월 말에도 있고 또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안 하기 힘든 상황이 왔는데요. 금리 인하 본격화되면 이게 부동산 시장 뭐 매매 전세 수요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금리 인하는 사실 부동산 시장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내수 경기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가장 지금 서민들 그러니까 돈이 부족한 분들이 이제 돈을 빌리는 거지 돈이 남아도는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가장 부족한 사람들은 그냥 그야말로 영세민, 서민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특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돈을 빌리고 어려운데 돈을 빌리는데 금리가 높으면은 그러지 않아도 수입이 적은데 그 이자가 더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게 악순환의 늪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건 이제 정부에서도 공감대를 갖고 있고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낮췄을 때 그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이제 흘러 들어간다라는 게 이제 좀 심각한 건데 그래서 저는 그거에서 너무 이렇게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왜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6.27 대책이나 그다음에 이제 97 대책,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10월 15, 1015 대책을 통해서 주택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수도꼭지가 충분히 잠겼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주택담보대출을 하려고 하면 6억 원밖에 안 빌려줘요. 15억이 넘어간 내 집을 살려면 4억 원밖에 안 빌려줘요. 25억 원짜리 2억 아니었나요? 말하면 2억 원밖에 안 빌려요. 취득세만 빌려주겠다는 거죠. 25억짜리 사면 취득세가 뭐 2억 원 이상 나오는데 다주택자가 많이 사게 되면은 그 정도 1주택자가 사더라도 뭐 한 1억 원 가까이 나오는데 취득세만 빌려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안 빌려주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그 주택 시장에 그렇게 불이 확 붙을 만큼 그렇게 겁을 내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전에 보여주신 월 착공 실적도 보여주셨는데 공급 부족 문제와 전세 시장 불안도 맞물려 더 큰 폭의 집가 상승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 정부의 3가지 정책도 나왔고 올해 그러면 11월, 12월 내년 수도권 부동산 시장 매매 전세 시장 가격 좀 예측해 주신다면요. 우선 이제 전세 시장이 먼저 이제 스타트를 할 거라 했잖아요. 많이 오르는데 전세 시장이 오른다. 네, 전세 시장 오른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급이 부족하는 이제 그 시그널이에요. 그 시그널인데 거기다가 이제 불 붙은 게 토지가 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토지는 내가 사는 사람 입장에서 뭐냐면은 전세가 들어있는 매물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살 수가 없죠. 네. 내가 가서 살아야 되죠. 그렇죠.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전세가 만기가 되거나 기존의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전세 만기 되는 거는 보면 가서 세입자가 내보내고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사는 순간 그 물건은 전세를 줬던 매물이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매물은 전세를 다시 줄 수는 없거든요. 2년간 실거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세입자 뭐 나쁘게 피하면 쫓겨나거나 아니면 좋게 얘기하면 집주인 내보낸 그 세입자는 어디 가서 또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집을 전세를 얻으려는 세입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시중에 있는 그 전세 매물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예. 옛날에는 전세를 찾는 사람도 2명, 기존의 그 전세 매물도 2개 이렇게 되는 건데 앞으로는 전세 매물은 1개로 줄어들고요. 세입자는 2명이 아니라 4명으로 늘어나는 거죠. 거기서 왜? 기존에 있던 사람에서 토지 때문에 나 지금 전세를 못 주고 지금 내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 전체로 따지면은 어차피 세입자 수가 비슷하니까 그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건 맞아요. 국가 전체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부 정부 그 담당자가 그런 비슷한 그 발언을 한 거가 뉴스 보도에서 나온 걸 봤는데, 이거 사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국가 전체로 보면, 나라 전체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는데, 그거를 지역별로 따지면 아니라는 거죠. 지역별로 보면 어느 지역에는 주택 수요가 많고 어떤 지역은 주택 수요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이제 우리가 인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 같은 데는 그런 데는 전세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각할 거고 바로 그 스타트를 서울이 끊을 거다. 그 서울에서의 전세라는 내년도에 굉장히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매는요? 그럼 더 중요한. 네. 그럼 이제 매매가는 이제 보면은 전세가 이제 부족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간 이제 전세 세입자잖아요. 세입자는 무주택 가능성이 높죠. 또는 다른 이제 뭐 집 하나 있을 수도 있지만은 집이 뭐 한 여러 개인데 세입자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 전세를 매물을 못 찾았어. 자기가 갈 때를 못 찾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대한 자기가 이제 돈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빌리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사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무주택자니까 토지를 깰 수가 있잖아요. 토지하고 상관없이 집을 살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임대 수요를, 기존에 있는 매매 수요를 바꾸는, 그걸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도 또 토지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내년도에 그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상승분보다 오히려 내년도 상승분이 더 클 것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럼 아까 전에 이제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게 올해 전국에서 집값이 많이 올랐던 뭐 순위가 그 탑 10 근처에 뭐 송파구가 제일 많이 올랐었고 또 그만큼 많이 올란 게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같은 똘똘한 한 채 지역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집값이 내년에도 오른다면 이제 서울에도 뭐 경기도에도 고가, 중가, 뭐 저가의 동네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올해는 어쨌든 고가 동네가 그다음에 뭐 중상급지라 할 수 있는 마포구도 많이 올랐다면 내년에는 어디가 좀 많이 오를까요? 우리나라 이제 고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15군데예요. 15군데 넘는데요? 15군데가 이제 서울에 13개가 있고 이제 경기도 2개가 있죠. 네. 강북에 6개가 있고 한강 이남에 7개가 있습니다. 강북에 있는 건 어딜까요? 이제 그 서쪽부터 따지면 마포구, 용산구, 그다음에 성동구, 광진구, 그다음에 종로구, 중구. 이렇게 하면 이제 6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강 이남에서는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그다음에 이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그다음에 강동구 이렇게 7개죠. 그다음에 경기도에 이제 분당과 과천 이렇게 해가지고 15개가 이제 고가 지역인데 아주 신기하게도요. 그 중에서 15개를 하지만 1위부터 13위가 이제 14위, 15위는 뭐냐면 이제 중구와 종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1위부터 13위까지 쭉 보게 되면 13위가 이제 동작구거든요. 1위가 이제 강남구겠죠. 1위부터 13위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고가 지역 중에서 크게 고가 지역인데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제일 집값이 많이 오른 데는 어디예요? 그 13개 지역이에요. 아주 신기하게 그 13개 지역이 1위부터 13위를 그냥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집값이 제일 비싼 데가 상승률이 1위고 집값이 두 번째 비싼 데가 상승률이 2위고 그건 아닌데 고가 지역, 제일 우리나라 집값 비싼 13개 지역이 상승률 1위부터 13위까지 그대로 차지하고 있어요. 그 저기 뭐 10년, 지난 10년간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제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니까 지금은 고가 지역의 쏠림 현상이 그만큼 심하다는 거고요. 내년도에서 이 흐름을 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없나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사실 보면은 이게 완전히 규제적이 풀리고 완전히 그 취득세 그리고 중과 이거 다 풀리고 그러게 되면은 정말 여기 가서 사고 싶어. 나 정말 요 돈 갖고 정말 투자하고 싶어라는 지역이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면 그런 데 가서 사면 안 돼. 너희들 굳이 살려면 한 채 돈 다 모아가지고 똘똘한 거 하나만 사야 돼. 라고 정부에서 계속 지도 편달을 하고 있잖아요. 강제로 지도 편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돈이 그 고가 지역, 그 13개 지역으로 잠깐 몰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려고 그러면은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걸 깨려고 그러면은 뭔가 획기적인 저걸 해야 되는데 그 획기적인 걸 하다 보면 잘못하게 되면 이제 욕을 사람들한테 되게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다주택자 저기 뭐 무슨 우대하는 정책 아니야 뭐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정부에서 겁이 나니까 이거 뭐 내가 뭐 쓸데없는 오지랖 떨다가 괜히 욕만 먹으니 똘똘한 한 채 전략이 폐기될 확률은 크지 않다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해가지고 규제를 이렇게 하는 정부 당국자들도 그 똘똘한 지역에 다 집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들 집값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분들도 사실 보면은 공직을 하지만 그들을 떠나서 자연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연인이고 그분들도 뭐 가족이 있고 남편은 공무원 하시지만 부인은 무슨 죄가 있어요. 가족들도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자신의 선택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집값이 거기 안 떨어질 거 알아요. 떨어질 수 없는 거 다 압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잡이 그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런 똘똘한 한 채의 쏠림 현상이 내년도에도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변할 수 있는 계기가 아직은 안 나타났다. 아직 안 보인다. 그래서 정부에서 조금 이제 생각을 좀 달리 해가지고 정말 전향적인, 그러니까 시장을 정말 똑바로 보는 사람들을 좀 모아가지고 좀 얘기를 들어본다든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좀 합리적인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년에 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변수 같은 것들, 뭐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가장 큰 게 이제 공급이죠. 공급. 네, 공급은 이거는 뭐 누구든지 다 아는 지표고 뭐 정부에서 공식 자료니까요. 지표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는 뭐 누구도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정부도 같이 인식하는 거니까 공급이 이제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심리겠죠.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더 조급함을 느끼는 거죠. 굳이 내가 지금 당장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아도 돼. 한 뭐 3년 정도 해도 돼.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3년 후면 집값이 지금보다 한 50%는 더 비쌀 것 같아. 굳이 비쌀 걸 내가 그때 왜 비싼 주고 사? 그냥 좀 쌀 때 사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미래 수요를 잠깐 당겨서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시그널을 정부에서는 좀 정확히 좀 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한테 인식이 뭐냐면 공급이 꾸준히 될 것이다. 이제 앞으로 이제 꾸준히 꾸준히 될 거고. 그 다음에 천천히 사도 늦지가 않다라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과거에 현 정부가 아니라 과거에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부동산 대책을 보면 어떻게 느끼냐면요. 제가 이제 그걸 봤을 때 느낌은 약간 신경질적이다? 그런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그거 본질을 다 건들거나 그걸 갖다가 이제 해결하려는 그런 대책이 아니라 시끄러워. 나 왜 지금 나한테 왜 와가지고 부동산 문제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를 귀찮게 만들어. 그렇게 하려면 너희들 거래하지 마. 뭐 이런 느낌을 주는 정책들이 굉장히 남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되풀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왜 집값이 오르고 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가. 사람들이 과연 다 우리나라 5천만 인구가 다 투기꾼인가. 그걸 좀 정부에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사람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이제 믿음을 주는 게 가장 좋죠. 왜 나를 안 믿어? 아니, 안 믿는 건 그거는 개인의 그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왜 안 믿어? 믿음을 먼저 줘야죠. 믿음을 주게 되면은 사람들이 믿겠죠. 자연스럽게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믿음을 줄 행동을 안 하고 나가지고 왜 나를 안 믿어줘요? 뭐 그러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좀 믿음을 주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지금 착공이 너무 없어서 26, 27, 28에도 이제 공급이 없을 텐데. 29년부터 이제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따라서 공급이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돼봐야 돼요. 목표가 그런 거지. 목표니까 정부에서도 그때까지만 이 수요를 막자. 이거 토제로 뭐 투기가율로 26, 27, 28 다 막고 못 사게 하고 공급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때 잘 버텨 29년까지 공급되니까 여기 정부의 시나리오일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게 뭐 기량률 별로 없는 건가요? 그 시나리오가 정말 좋은 시나리오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수요 억제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공급이 없으니까 수요 억제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시간을 버는 거고 그 시간을 버는 동안에 공급을 계속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 보면 그 인식 자체가 안 됐어요. 지금 수요만 억제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이제 착각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공급은 굉장히 많은데 충분한데 사람들이 괜히 일부가 떠드는 거다. 뭐 일부 유튜버가 떠드는 거다. 뭐 일부 사람들이 괜히 그걸 갖다가 불안을 조정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갖다가 오히려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한 사람 말이 또 다 맞으면 그때 가가지고 또 이제 투기꾼 때문에 그러니 뭐 자전거래가 어디니 그러면서 계속 이제 가상의 마녀를 자꾸만 만들어가지고 자기 책임을 계속 전가하는 게 과거의 이제 악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지금은 꾸준히 사람들이 사실 보면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냥 새 집에 들어서 살고 싶어 하는 거. 신축. 네, 신축. 그 다음에 자기가 입지 좋은 데 가서 살고 싶은 거.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의 질, 그 중에서 특히 주거의 질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정부에서 이렇게 로드맵을 갖고 차근차근 좀 기다리시면은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또는 이제 능력이 되신 분들은 충분히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공급은 부족하지 않은데 왜 너희들은 공급이 부족하다고 왜 뻥을 치고 있어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공급이 부족하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게 아파트가 빵이라면 내가 밤새서라도 빵을 만들겠어요. 그런 말씀이나 하시니까 사람들이 속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까 그 제가 97 대책이라는 게 97 대책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과거에서는 그렇게 공급에 대해서 중요성을 안 느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한심한 소리 있는데 다주택자가 물건을 많이 갖고 있어서 공급이 충분한데 다주택자 많이 갖고 있어서 아까 그러면은 전세시장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다주택자 많이 갖는 거하고 전세시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주택자가 많이 갖고 있으면 전세 매물이 그 사람들이 월요일 날은 이 집 가서 살고 화요일 날은 이 집 가서 살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중에 대부분 다 이미 임대를 줬을 테니까 임대 시장에 다주택자는 임대 물건의 공급자거든요. 그러니까 임대 시장의 안정화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건데 다주택자 없애? 그러면 이제 임대 물건이 더 줄어드는 거니까 반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택 시장에 몇 채가 필요하고 우리가 몇 채를 공급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걸
구체적인 좀 그 실용적인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더 이제 정책을 이제 주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PF 부실 문제가 건설사를 넘어 새마을금고 저축인도 그 제2금융권의 위기로도 번지고 있는데 내년 부동산 시장 PF 문제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 있나요? 그 아까 이제 지금 민간 기업들이 그동안에 집을 못 짓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분양하게 되면 내가 수익이 적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난 짓고 싶어도 돈을 금융권에서 안 빌려줘서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7 대책이 그 중에 하나의 이제 솔루션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97 대책에서 LH공사가 야 너희들 뒤에서만 너희들 그냥 땅만 팔지 말고 니네가 전면으로 나서라는 게 바로 이제 97 대책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LH공사가 이제 나서면 어떤 다른 게 있냐면은 첫 번째 보면 그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은 이제 가장 뒤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국가잖아요. 국가가. 그러니까 공기업이 이제 쉽게 부동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금융회사들이 개인의 조그만 중소건설사가 망하는 건 순식간이지만은 설마 LH공사가 망했어? 그래서 LH공사한테는 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LH공사가 시행사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안에 공사를 하는 거는 LH공사가 능력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국에 커버할 만큼. 그러면은 사실 LH공사가 하는 거는 뭐냐면 건설사, 시공사의 역할이 아니라 시행사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자금을 조달하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전체적인 어디다가 얼마 짓고 어디다 그런 전체적인 그런 역할은 시행사 역할을 하는 거고 네. 그 밑에 이제 조그마한 중소 건설사들은 이 LH공사의 하도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급을 하고 네. 이제 브랜드는 뭐 LH공사 브랜드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 공급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이제 97 대책의 이제 기본적인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PF 대출을 갖다가 민간 기업한테는 신용의 문제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LH공사가 대타로 나서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계획이 잘 먹히면은 되죠.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는 서울 말고 서울에는 이제 LH공사가 할 수 있는 땅이 없잖아요. LH공사는 이제 3기 신도시와 같이 이렇게 택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자기 땅을 갖고 있는 거지 서울은 누가 그 땅을 갖고 있냐면 개인들이 갖고 있죠. 개인들이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부셔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LH공사가 그 땅을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 이외 기타 지역은 이제 LH공사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할 거고 서울은 이제 재건축 이런 걸 갖다가 활성화해가지고 그런 민간 기업들이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은 그 중에서 모든 기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재건축은 보통 이제 대기업들, 네. 일군 건설사라고 부르는 이제 대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자금력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PF 대출을 좀 더 잘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상위에 있는 건설사들은 주로 서울에서 재건축 시장을 노리고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노릴 거고요. 하위 건설사들은 LH공사하고 하도급 관계가 돼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그래서 서울 이외의 지역에 LH공사의 땅에다가 공급하는 그런 역할 분담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인플레이션과 트럼프 관세 전쟁이 이제 이 후폭풍이 나중에 이제 영향을 물가에 미칠 텐데 이게 한국 부동산 시장에 내년에 미친 영향도 있을까요? 혹시 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아, 금. 네. 누가 금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지하철 나면 도에 관심 있으십니까? 이런 거 같이. 금값이 뭐 금에 관심 있으니까. 네. 금이 모든 걸 말해주는 거예요. 금값 보면 우리나라 금값도 엄청 오르지만 세계 금값이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이제 그 작년말 하더라도 뭐 골드만삭스가 이 연말에 이제 3,000달러를 갖다가 돌파 한 해 만에 이제 네. 작년 연초에 이제 2024년 연초에 뭐 그 얘기를 막 했었는데 지금 3,000달러가 아니라 4,000달러도 돌파를 하고 4,000달러 돌파한다면 사람들이 에이 뻥 그랬는데 지금 4,000달러를 돌파하고 4,400달러를 돌파하기 직전에 있어요. 지금 3,300 거기까지 갔는데 지금 가장 투자 자산 중에서 가장 수익이 높은 게 바로 금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적으로. 그럼 왜 금에 자꾸만 돈이 몰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현재 종이돈은 효용 가치가 거의 떨어지고 있구나. 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할 거다라고 사람들이 믿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금값만 오르고 다른 나라 금값 안 오르면 또 이거 사는 투기꾼들이 또 금 산다 그러는데 네. 전 세계 금 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은 굉장히 작거든요. 메이저가 아니니까 굉장히 작은데 전 세계 금값이 그만큼 무섭게 오른다는 거는 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값 보시면은 앞으로 좀 문제가 심각하겠구나. 그러면 네. 금을 뭐 지금이라도 금이라도 사는 건 낫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금 나는 장기적으로 그냥 금 갖고 있는 게 내 금을 모으는 게 취미야. 그럼 사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금은 이제 살 때하고 팔 때하고 부가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좀 가격이 좀 다르다는 측면 그게 좀 있기 때문에 투자 자산으로서는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금이 오르는 그 본질을 보라는 거죠. 사람들이 종이돈을 믿지 않고 현물을 선호한다는 거죠. 현물이라는 거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부동산일 수도 있으니까 꼭 부동산만 현물이 아닙니다. 뭐 유명 화가의 그림이라던가 그것도 현물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던가 금이라던가 또는 뭐 금이 아니라 뭐 다른 귀금속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다 현물에 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종이돈의 시대가 지나고 그런 이제 현물의 시대가 내년도는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세 시장 좀 다시 한번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전세 자금 대출 한도 축소하려는 정부의 움직임도 있고요. 실거주 요건 강화, 신규 입주 아파트도 전세율로 나오기 어려졌죠. 전세 공급 물량은 구조적으로 부족해지고 있는데 투자자 유입값과 맞물려 앞으로 전세 시장 불안은 더욱 가중시킨 요인이 되겠죠. 그렇죠. 예, 점점 아까도 이제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바로 전세 시장이에요. 이게 주식시장하고의 본질이 달라요. 이 주택시장은요. 제가 이제 비유할 때 주식시장은 포커게임이고요. 주택시장은 고스톱입니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거든요. 이거 이제 점잖으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약간 점잖지 않은 비유를 합니까? 근데 그 본질이 사실 똑같아요. 포커는 내가 치다가 패가 나쁘면 나 안 해. 그럼 끝이에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고스톱은 죽을 수가 없어요. 패가 없어도 앞에서 그냥 고고 그러면 그냥 식은땀을 흘리면서 제가 그만 스톱하지 그러지 고고한 걸 다 막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삼성전자 살렸다가 이게 내가 지금 이만큼 돈 갖고 들어가다가 떨어지면 어떡해. 그러면 안 하면 끝이에요. 안 하면 손해 안 해도 안 합니다. 근데 부동산은 그게 아니라 나는 집을 살려는 의지도 없는데 갑자기 전세가가 막 오르잖아. 나는 무주택자인데 집값 오르더라도 난 상관없어. 나는 앞으로 계속 집을 안 살 거야. 그러면 아무런 상관이 없죠. 나는 그림 모으는 거 하고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래서 고 그림이 계속 올라가면 고의 해바라기가 1,000억이 넘었어요. 한 8,000억 개요 지금. 근데 뭐 1,000억이 넘었어요. 뭐 2,000억이 넘었어요. 뭐 3,000억이 넘었어요. 상관없어요. 뭐, 그냥 보고 싶으면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그거 그림 잘 그리네. 나도 조금 잘 그리는구나. 이러고, 그렇게 생각하면 위안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거 그리니까 오르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뭐, 바나나 뭐 이렇게 벽에다 붙여놔가지고 얼마? 나하고 상관없어. 그거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그런데 집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 집을 안 사. 오케이. 안 사는 좋은데 전세가가 오르잖아요. 세입자가 난 무주택자인데 나 집 안 살 거야. 그러니까 뭐 집값 오르든 떨어지든 나하고 상관없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있는 나를 갖다가 힘들게 만드는 게 전세가가 오르는 거죠. 바로 이 부동산 시장은 제가 아까 고스톱게임이다라고 표현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그 주식시장하고 또 다른 거 주식시장은 내가 선택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집값이 왜 오르고 전세값이 왜 오르고 왜 그 오르는데 어느 지역은 오르는데 왜 내 건 오르지 않는가 그걸 갖다가 좀 그런 원리를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그거 갖다가 나 잘 모르겠어. 그 투기꾼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하게 되는 건 조금 그 본인의 삶을 조금 더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하면 갭 투자 막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주장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총론으로 보면 그 얘기도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면은 전세 그 대출 금액이 주택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시장에 총액에 들어오는 주요 재원 중에 하나니까 전체 시장을 보면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케이,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 해주지 마. 그러면은 갑자기 자기가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자산이 많아가지고 대출 하나도 하지 않고 전세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대출이 없으면 그 집에 당장 쫓겨나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은 그거는 사실 보면 개인들의 그 삶의 질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걸 갖다가 과거 정권들도 그 쉽게 이제 손을 건들지 못하는 게 그걸 건들면은 이제 가장 누가 타격을 받냐? 부자가 아니죠. 서민이 우선 타격을 받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건데 사실 보면은 전세시장 대출을 조이면은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에 들어가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라는 거는 그는 저는 이론적으로는 맞다고 봐요. 자, 전세 기반이 탄탄한 강남 상구마저 그럼 월세화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런 월세화는 그러면 이제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건가요? 확산되죠. 왜냐면은 집주인이 돈이 더 많을까 이제 세입자가 돈이 더 많을까 이제 보통 집주인이 더 돈이 많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과거 같은 경우는 전세를 받는 이유가 그 돈 받아가지고 딴 거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집을 사가지고 집값 올라가는 그 경험을 해봤거든요. 아직 집을 안 사가지고 그 오르는 거 경험을 안 한 사람은 무서워. 그러다가 그러니까 무섭고 또 보면 앞으로 인구가 줄어요. 뭐가 어쩌고저쩌고 돼. 잃어버린 일본 같이 따라갈 거예요. 뭐 그런 얘기 자꾸 들을 때마다 겁이 나서 못하지만은 한번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본 사람들은 그 짜릿함을 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집을 더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를 주면 그 전세금 갖고 딴 데 더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집을 못 사게 만든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다주택자 규제,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집에 집을 못 사게 하는 정책을 쓰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러면 전세 줘가지고 그 받아가지고 내가 은행에 몇 푼도 안 되는 거
몇 푼도 저 이자 안 되는 거 넣어가지고 이자 받느니 차라리 나는 월세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월세를 받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요. 왜 좋으냐면은 전세를 내가 주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내가 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세입자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입자가 이제 나가는데, 저기 11월 10일이 전세 만기인 거 아시죠? 예. 네. 저 나갈 거거든요. 저기 전세금 7억 돌려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7억 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세입자를 그때까지 구할 수가 있나? 혹시 안 구해주면 어떡하지? 나 7억 원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세입자들이 막 몰려들면 또 문제가 안 되는데 전세가 잘 안 구해져. 그러면 또 이제 역전선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세입자가 해가지고 어디에 좀 준비되셨어요? 저 그때 딴 거 이미 계약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안 돌려주시면은 저 그때 소송 들어갈 거예요. 막 이러면 갑자기 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월세를 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월세 보증금은 뭐예요? 뭐 끽해 1억이잖아요. 아, 그래. 네, 알았어요. 나가셔. 내가 뭐 그 정도 통장에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7억 원은 내가 못 갚아줘도 1억 원 또는 그보다 월세 보증금이 더 낮은 몇 천만 원 수준이라는 거는 쉽게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값은 계속 값이 되는 거예요, 집주인이. 그러니까 사실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집주인들이 괜히 그 전세금 받아가지고 써가지고 나중에 정말 뭐 전세 사기범 돼가지고 그걸 몰려가지고 점잖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이제 점잖으신 분들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인데 점잖으신 분들이 경찰에 가지고 아니 당신 전세금 안 돌려줬다며요. 뭐 이렇게 조사를 받느니 그런 꼴을 안 받으려면 그냥 월세를 하는 게 좀 편하죠. 월세 시대가 본격화되면 한국 주택 시장에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은 이제 월세가 굉장히 싸요. 네, 월세가 싼 이유가 바로 전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가장 좋은 건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면은 전세라는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뭐 유학을 갔다 오시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뭐 주재원이라든가 딴 거 갔다 오신 분 보면은 다른 나라의 월세 순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뭐 맞벌이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남편, 와이프 하게 되면 둘 중에서 소득이 낮은 사람, 소득이 많은 사람 있고 소득이 좀 적은 사람 있잖아요. 소득이 적은 사람의 소득은 100% 다 월세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두 개를 합하면은 가구 수입의 33에서 한 40% 정도가 월세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 수준이 한 달에 몇백만 원은 그냥 쉽게 나간다는 거예요. 유학 갔다 오신 분들 분명히 아실 거예요. 뭐, 이제 비싼 동네. 거기서 보면. 그래서 그게 전세라는 제도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전세라는 제도가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 월세 이렇게 높일 수가 없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전세가 없어지면은 이제 월세 수준이 조금씩 슬금슬금 높아지겠죠. 그럼 지금 전세 만기에 이제 곧 다가오신 무주택자분들은 전세 연장과 주택 매수 사이에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요?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한 걸까요? 저는 집 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주택자는.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집을 사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주택자는 집을 사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럼 다주택자한테 왜 집값 떨어질까 봐요? 아니요. 집값은 떨어질 확률보다 오를 확률이 더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지금 덜컥 사더라도요. 세금 빼면 실이익이 적어요. 취득세 이만큼 내고 나중에 양도세 이만큼 내고 중간에 종부세 이만큼 내게 되면은 내가 그중에서 거기서 그래서 사가지고 집값이 뭐 1억이 올랐어요. 근데 세금 따져보면은 그중에서 한 8천만 원이 이미 세금을 다 나가고 나 2천만 원. 그래도 2천만 원 버는 거 아닙니까? 내 투자금이 있고 그다음에 리스크가 있잖아요. 리스크까지 감안하게 되면 그 돈이면 딴 거 주식을 하든지 하지 뭐하라고. 그래서 다주택자들한테는 뭐 집을 사지 마세요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요. 대신에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사실 케어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살려는 걸 갖다 막고 있잖아요. 그만큼 시중의 매수자의 경쟁률을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정부에서 그런 무주택자를 많이 도와주고 있는 거니까 여력이 되시면 자기가 이제 공포감 때문에 못 사는 그런 거 말고 돈이 없어 못 사는 건 별도의 얘기지만 본인이 여력이 된다 그러면은 내 집 마련은 꼭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그러면 무주택자는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해야 한다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집을 사야 하는지 그리고 1주택자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수도권 기준으로만요? 이제 무주택자가 1주택 가면 토지하고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살 수가 있고 1주택자도 사실은 토지하고는 좀 피할 수가 있어요. 토지에 보면은 집을 팔려는 게 아니라 처분 계획을 내놓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살 수는 없어요.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가 살 수는 없어요. 토지 지역에는요. 근데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본인이 경기도에 이제 1주택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서울에 있는 걸 사게 되면 경기도에 있는 집을 내가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내면 돼요.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집의 처분 계획이 되거든요. 처분 계획은 매도만 있는 게 아니라
임대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1주택자가 이제 더 상급지로 이제 갈아타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무주택자나 1주택자 같으면 토지와 상관없기 때문에 규제 지역이라도 살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지역은 좀 더 이제 비싸니까 무주택자 중에서 보면은 그래서 내가 돈이 조금밖에 없는데 지금 그 주택담보대출도 하게 되면 내가 이자를 낼 여력도 적고 그러면은 이제 비규제 지역에 갭 투자라도 해야죠. 그러면 비규제 지역은 적게 오르니까 비규제 지역 아닙니까? 예, 맞아요. 적게 오르니까 비규제 지역이지만은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물론 이제 비규제 지역이라고 다 앞으로 오를 건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옥석이 가려지죠. 옥석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많이 떨어지는 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평택이나 이천이라던가 동두천 이렇게 서울에서 먼 지역들은 이제 많이 떨어지고요. 아까 똑같은 서울이라 하지만 과천이나 분당 이런 데는 서울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오르거든요. 과천이나 분당 이런 데는 다 상위 10위 안에 이제 드는 지역이에요. 상승률을 따지면.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렇게 편차가 큰데 많이 오르는 지역, 꼭 분당 과천은 아니더라도 많이 오르는 데의 특징, 또 앞으로 오를 때의 특징은 뭐냐면은 경기도 지역에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데. 예. 그중에서 당연히 강남인 거겠죠? 그렇죠. 서울의 중심지가 어딥니까? 그러면 이제 서울의 중심지가 너무 쉬운 문제 내시네. 서울시청 아닙니까? 땡 틀렸어요. 그거는 행정지로서의 그 행정수도서의 서울인 거예요. 서울의 저기고요. 경제 중심지는 경제 중심지로의 서울은 어디냐면요. 테헤란로예요. 테헤란로 주변으로 돈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기한 게 그림이 있어요. 요번에 이제 토제 그 지역 있죠? 신문들 기사 보면 토제 지역이 수도권에 나와요. 그러면 서울이 이만큼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경기도가 이렇게, 경기도 북부가 아니라 경기도 동부도 아니고 서부도 아니고 경기도 남부가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달려붙었죠? 서울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콘처럼 생겼는데, 가운데 보면 바로 강남이에요. 강남구가. 강남구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이렇게 길다란 원이 형성됐어요. 거기 중심지가 아까 토제 지역의 모든 거에 이렇게 거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가로를 해가지고 가장 중심이 어딘지 바로 강남구예요. 집값이 강남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남구와의 거리와 반비례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이제 거기서 그거는 이제 물리적 거리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건데 물리적 거리보다 더 중요한 건 시간적 거리. 시간적 거리. 네. 그럼 1주택자가 갈아타기 고민할 때 선매도, 후매도 좀 뭐가 유리하고 갈아타기 좀 할 때 팁이나 뭐 실패의 원인 같은 건 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게 선매수, 후매도 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는 거거든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이제 법에서 허용돼 가지고 형식적으로는 2주택이죠. 어느 순간에서 2주택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A라는 주택이 있고 B라는 주택이 있으면은 A라는 주택을 있는 상태에서 B라는 주택을 샀어요. 그럼 B라는 주택의 취득이라는 건 뭐냐면 잔금일과 등기 접수인 중 빠른 날을 취득이라는 겁니다. 그 취득일 보통 우리가 잔금일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B주택의 잔금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팔게 되면은 1가구 1주택자의 그 세제 혜택을 주거든요. 그거는 취득세도 그렇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도 그렇고요. 종부세율도 그 다주택 종부세율이 아니라 이제 1주택자 종부세를 따져주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 가장 큰 혜택이에요. 그 혜택이라서 그거는 이제 그 실수요자가 갈아타기를 원활하게 위해서 그걸 만드는 정책이기 때문에 본인이 여력이 된다면, 자금이 여력이 된다면은 먼저 팔지 말고 먼저 사고 그다음에 파는 그런 게 더 좋아요. 그럼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그 오버랩이 되는 기간 동안에 같이 올라갈 경우에 두 개 다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먼저 팔고 먼저 나중에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심리가 내가 만약에 10억에 팔았어. 그러면 그때 바로 갈아타기 하면 좋은데 요게 내 생각에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아.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8억이 되면 사야지 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떨어지거든요. 내가 산 다음에 확 오른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좀 정말 떨어지는 것 같아. 한 10억짜리 내가 팔았는데 9억 5천에 떨어진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 봐. 내가 정말 내가 지금 숨은 고수야. 나 이렇게 똑똑해. 라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9억 5천 샀으면 됐죠. 근데 이거는 분명히 이제 8억 밑으로 떨어질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근데 이게 밑으로 한 9억까지 떨어지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일시적 반등이야. 이거는 데드캣 바운서라 하죠. 일시적인 거지. 다시 이렇게 올라가다 다시 이렇게 떨어질 거야. 또 본인이 또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쭉 올라가면은 약 오르죠. 나 10억에 팔았는데 저기 시장가가 10억 5천이야. 되사기 어렵죠? 예. 굉장히 약 올라서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더 시간이 지나. 그럼 이게 또 11억, 12억 가요. 그러면 약 오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돈이 부족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가 이제 전문용어로 낙동강 오리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낙동강 오리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투자할 때 이 부분만, 아니, 주식도 마찬가지고 딴 것도 금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피할 게 뭐냐면은
세상에 나만 똑똑하고 다른 사람은 다 바보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피해야 될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은 다 바보고 자기만 똑똑해?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다 필패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저렇게 움직일까 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선 매수 후 매도가 가장 안정적인 전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고액 자산이 없는 그러면 지금 같은 2025년 말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좀 접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동산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요즘 뭐 부동산도 너무 비싸고 해서 뭐 너무 좀 벽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지금 갭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갭 투자가 이번에 토지를 다 묶였으니까 거기 묶여지지 않은 지역도 조금 있거든요. 묶여지 다행히. 뭐 나머지 지역이 언제 묶일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괜찮은 지역이 있어요. 괜찮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뭐 구체적인 상담도 하고 드는데 그런 지역들이 이제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좀 더 시장을 공부하거나 뭐 그래가지고 뭐 하시는데 자기 본인의 여력에 따라서 하는데 그거라도 저는 사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는 게 맞다. 네. 기본적으로 자산이 적고 이제 처음에 누구나 신혼부부는 자산이 적어요. 그렇죠. 네. 모은 게 적기 때문에 모은 게 적은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 게을러서 모은 게 아니라 돈을 모을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적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현금을 다 모아가지고 내가 좋은 지역 살 때까지 현금을 모아가지고 사야지. 그럼 집값이 더 올라있죠. 네, 그렇죠. 그때는 집값이 더 올라간 거예요. 내가 10억 모아 사야지 그랬더니 집값이 15억이 되는 거야. 15억 돼서 5억 더 모아야지 20억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뭐 이놈의 세상 정말 나는 이거하고 맞지 않나 보다 이 이상한 세상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기 됐을 때 뭔가를 사놓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놓고 나가지고 또 하나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아주 좋은 걸 내가 사가지고 그게 급등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팔아가지고 반포에도 하나 사고 나중에 압구정에도 하나 사야지 이런 건 없어요. 여기 오를 때 딴 데도 올라요. 근데 왜 사놓냐면 돈 가치를 했지. 인플레이션을 했지. 돈 가치 떨어지는 것도 했지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아까 같이 그럼 딴 데도 오르고 이것도 오르면은 그 격차를 못 줄이지 않습니까? 예, 못 줄여요. 그럼 어떻게 줄이면 되냐? 여기서 뭔가 삼아. 그래서 오르잖아요. 오른 것도 있지만은 그것만 갖고 안 돼요. 그동안 내가 저축을 하죠.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고 여기서 이걸 두 개를 합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거로 갈아타는 거예요. 또 그게 올라가면 또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산이 점점 불어나는 걸 느껴야 돼요. 지금 집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 거고 강남에 집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련한 거지 갑자기 뭐 PIR이 얼마니 뭐 몇 년 동안에 뭐 숨도 안 쉬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저는 저분 참 힘든 앞으로 인생을 사시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포구 쪽에 이 동네 쪽에 2014년쯤에 왔었는데 네. 그때 이제 복도식 아파트가 24평인지 34평인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네네. 그 당시에 한 5억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복도식 네네. 아니고 좀 더 괜찮은 건 좀 더 비쌌겠죠. 뭐 7, 8억이나 했을 것 같은데 그때 보면서도 집값, 서울의 집값, 저는 대구 출신이니까 집값 너무 비싸다. 이거 어떻게 사지 했는데 맞아요. 지금 사실은 2014년부터 하면 지금 이제 고작 한 10년 좀 지난 건데 그렇죠. 마포구의 이 동네 아파트가 그냥 20억이 넘어가니까 그 사이에 10억 이상이 오른 거죠. 네. 그거를 내 소득으로 어떻게 따라 사겠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부동산을 이렇게 거서 내가 이걸 한탕 해가지고 뭐 빠져나와야지라고 하면 참 인생이 피곤해요. 그러면 내가 한탕을 내고 사는데 왜 안 오르지 이렇게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자산을 담아두는 그릇이다. 그래. 네, 은행에다가 넣어두면 이자가 싸니까 은행보다 더 많이 오르면 그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번 거를 뭘 사놓고 그러면 내가 또 이게 오르면은 또 내가 그동안 또 열심히 본 거를 합해가지고 좀 더 큰 그릇. 네. 그 다음에 좀 더 큰 그릇. 이게 바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도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갈 생각을 해야지 너무 조급하게 내가 인생은 한 방이니까 네. 내가 3년 안에 뭐 인생을 저걸 하겠다라고 그러면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나올 것 같아요. 사놓고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수도권을 여쭤봐서 그런 대답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지방에 계신 분이라면 지방 부동산을 뭐 지금 너무 넓게 얘기해서 그렇긴 하지만 사도 되는지 지방 부동산 집값 앞으로 회복이 어려운지 지금이 뭐 싸니까 기회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조금 제가 한숨이 나와서 한숨을 잤는데 왜 수도권은 날르고 있는데 지방은 왜 이렇게 빌빌거린가 그랬더니 이제 기본적인 생각을 보면요. 2016년 12월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지방은 인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가 줄어든다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건 수도권은 늘어요. 지금 수도권 지금도 늘고 있거든요. 지방이 인구를 줄기 시작했어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는 주택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 2016년 이후에 줄어드는 층 중에서 가장 그 비중이 큰 층이 몇 살부터 몇 살이냐면 만 25세에서 만 34세까지예요. 한창 구직 활동을 할 사람들 그리고 집을 사거나 집을 전세를 얻어야 되는
집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 인구가 인구 감소폭보다 더 커요. 전체 인구 감소폭보다 더 커요. 서울로 경기로 가고 있다. 그렇죠. 수도권으로 몰리는 거예요. 뭐 일자리를 찾아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왜 심각하지 않았냐면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이제 거의 실수요가 좀 줄더라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방은 실수요가 줄고 수도권은 실수요가 늘고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게 조금 겉에 크게 드러나지 않은 이유가 이렇게 실수요가 줄어들어가지고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지방이. 그러면은 수도권에 있는 투자자 또는 지방에 있는 투자자들이 돈 많은 분들이 집값 싸네? 그럼 나 이거 집을 사가지고 임대 줘가지고 임대 수익이랑 왕창 얻어야겠네. 그러고 막 샀단 말이에요. 다주택자들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뭐야 정부에서 너희들 나쁜 놈이네. 남들은 저 집이 없는 사람도 많은데 너 집이 여러 채야? 너 나쁜 놈이네. 이렇게 하면서 집을 못 사게 만드니까 그래? 그러면 사지 말아야지. 나 똘똘한 한 채로 사야지. 그럼 내 돈 갖고 하는 건 지방은 너무 싸니까 또 잘 안 오르니까 잘 오르는 수도권 사야지. 특히 서울에 사야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양극화 아까 말씀드렸죠. 5분의 배율이 12까지 갔거든요. 역사상 최고치예요.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그게 간 이유가 바로 정책의 잘못이죠. 그래서 정책이라는 게 정부에서 의도하는 것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너무 흔한 얘기에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제 옛날에 영국이 인도에서 식민지였을 때 코브라가 너무 흔하니까 코브라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돈을 주고 코브라를 잡아오면은 한 마리 잡아오면은 보상금을 이제 준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쥐 이렇게 잡는 것처럼 코브라를 잡아오면 그래가지고 코브라의 피해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코브라 수가 다시 늘어난 거예요. 피해가. 알고 봤더니만 코브라 농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상금을 노리고 코브라를 일부러 키운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이제 총독이겠죠. 식민지 정부가 그걸 보고 나가지고 이건 그 예산 낭비다. 그건 소위 이제 몇몇 그 코브라 농장 그 주만 배부리는 거니까 이건 보조금을 안 주겠다 그래서 없앴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농부들이 코브라를 갖다 자기네가 이제 거기서 더 이상 먹여 살릴 필요 없잖아요. 코브라를 풀어놓기 때문에 시장 그 습속에 코브라가 옛날보다 더 많아지는 거죠. 정책은 선하더라도 결과는 악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다주택자 아파트 정책이 바로 그거예요. 다주택자 일반적으로 경제를 이해를 못하는 도덕적이 보면은 아이고 누구는 집 한 채도 없는데 저렇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 저런 욕심쟁이 같은 일하고 저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 때문에 집값 올라. 저 사람들 잡아야 돼. 도덕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지만 경제적으로 볼 때는 그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조금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합리적인 분들이 있거든요. 정치권에도 합리적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야, 너 집 두 채 사라 얘기한 거지. 너 어디 뭐 강남에 집 있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이니까 그분들은 알고도 내 거냐 뭐 망하든 내가 망한 거냐 뭐 이러면서 다 입을 닫고 있는 거고 엉뚱하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냥 소위 강경론자들만 말도 안 되고 해도 뭐 재건축 허가해 주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는 하고 다니고 그런 거죠. 저 오늘 긴 시간 얘기 나누는데 마지막으로 올해 11월, 12월 그리고 내년에 한국 부동산 시장 최저 주요 변화랑 좀 투자 기회만 마지막 오늘 이야기 좀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요. 무주택자들은 이제 물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살 타이밍이 안 돼서 안 사는 분들도 있고 연배가 있지만 아직도 이제 안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자기 자산에서 전체 자산에서 그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래서 겁이 나는 건 알겠지만 본인이 무주택자라 그러면은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세계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상황을 볼 때 지금 집을 사시는 게 조금 더 그 안 사는 것보다는 좀 더 나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조금 본인이 더 공부를 해보시고 공부를 하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엉뚱한 거 유튜브 그런 데도 심취하지 마시고 이제 김 작가 유튜브는 참 좋지만 또 엉뚱한 유튜브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거 하지 말고 정부 자료 이런 걸 갖다가 좀 더 이렇게 정부 자료나 아니면 이제 국민은행이나 이렇게 약간 공신력 있는 자료를 보고 본인이 그걸 갖다가 좀 해석을 해가지고 그럼 이게 본인의 판단하에 이제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이제 사시는 거고 그래서 좀 더 용기를 내가지고 좀 미래에 대해서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게 일확천금을 노린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아까같이 그건 잘못된 투자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이란 거는 자산을 담는 그릇이에요. 내 그릇을 점점 키우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 기르게 클수록 저 사람 열심히 살아왔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용기를 가지고 좀 더 긍정적으로 시장에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대표님이 투자 인사이트를 또 알 수 있는 게 블로그 운영하시지 않나요? 블로그. 예. 블로그 한번 알려주고 가신다면요. 부동산 산책인데 거기서 뭐 영어로 하면 이제 어큐트 페어 그러니까
어쿠트베어가 아기곰이잖아요. 한 마리 귀여운 곰. 그러니까 어쿠트베어라고 그래가지고, 네이버에서 검색하면은 아기곰 해가지고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걸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정규 강좌도 또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회가 되시는 분들 와서 좀 강의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들어보시면, 아, 내가 알던 세상이 너무 좁았구나. 투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바로 투자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투자를 왜 흔들리지 않은 투자 철학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강의도 와서 들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또 부동산 시장에 또 흔들릴 때 대표님 모시고 투자 인사이트 한번 들어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선생님은 아기곰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